전 세계 교육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최연소 언어학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소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때문인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는 이 소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MIT에서 가장 어린 언어학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어요. 릴리 모이슨, 제 이름이에요. 저는 12개의 언어 패턴을 분석하고 음성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 능력은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제 주변 사람들이 왜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지, 왜 대화 도중 불편한 침묵이 찾아오는지 말이에요. 제 룸메 엠마는 저를 보며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 너는 소통이 아니라 분석만 하는 로봇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연구실에서 날마다 밤을 새우며 언어의 구조와 패턴만 파고들었거든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미묘한 표정 변화는 제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논문에 대해 항상 칭찬했지만 그럴수록 제 동료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저는 그래서인지 항상 외로움을 느꼈지만 천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자네는 12개의 언어를 분석할 수 있지만 사랑해라는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처음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충격을 한 번 받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서울대학교의 김철민 교수님이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완벽성과 철학적 배경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엔 그저 다른 언어 연구처럼 분석적으로 접근해 갔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발표는 다른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유일한 문자예요. 소리와 철학이 결합된 시스템 그 자체죠. 슬라이드에 나타난 한글 자모의 모양이 인간의 혀와 입 목구멍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머릿속에 번개가 친 느낌이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분석의 대상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거죠.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학술적인 질문을 던졌겠지만 그날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 한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언어는 분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먼저예요. 한국에 와서 직접 겪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위해 가방을 쌌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언어를 분석하던 천재 소녀가 처음으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첫 순간이었던 거죠.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닌 정말 내가 필요한 걸 찾으러 가보자라고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이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글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한글은 마치 퍼즐같이 보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비행기에서 미리 공부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한국말 잘하시네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 배정됐습니다. 첫날부터 김 교수님이 저를 서예 수업에 데려가 주셨어요. 한글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껴봐야 해요. 붓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가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서툴렀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본 한글과 손으로 쓰는 한글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예 선생님, 최하늘은 조용히 제 틀린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써본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글자를 쓰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지만 말없이 따라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붓을 움직여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연구실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김수민 씨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수민 씨는 저와 달리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릴리, 오늘은 내가 맛있는 한국 음식 하나 보여줄게. 매일 새로운 음식을 소개해주며 그 음식을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으로 맛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진짜 느꼈어요. 단순한 미각적 만족이 아닌 함께 나누는 기쁨이 담긴 단어였죠. 그전까지의 저는 맛있다를 단순하게 미각 수용체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릴리 씨, 한글 공부는 어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문법 구조와 의문 체계를 거의 파악한 단계입니다. 교수님은 그 대답에 바로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아직 한글의 진짜 모습은 배우지 못한 것 같네. 그 말에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공부라면 잘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서 펼쳐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에 관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우고 일상에서 편히 쓰게 하려 함이니라.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학문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소통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서예 수업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글의 형태를 익히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됐죠. 최하늘 선생님의 가르침은 언어학 서적과는 달랐어요. 글자마다 숨이 있습니다. 그 숨결을 느껴보세요. 어느 날 평소처럼 연습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분놀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릴리 씨의 마음이 보여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 마음이라니요? 저는 그저 정확한 필법을 따라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수민 씨가 한국 전통음악 공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판소리라고 정말 멋져. 꼭 가보자. 공연장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한 여성이 북 하나만 두고 이야기를 노래하듯 풀어갔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수민 씨가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사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여기가 아팠어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죠. 수민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이야. 우리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지. 한글 공부를 더 깊이 하면서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움, 설렘, 아련함, 한. 영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신기했어요. 김 교수님은 설명해 주셨죠. 정은 오래 함께하면서 생기는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한 건 연구실 회식 자리였어요. 다들 저를 챙겨주고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죠. 술잔을 주고받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릴리 씨도 이제 우리 식구예요. 그 말에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을 떠나 이국 땅에 온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예 수업에서 정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평소보다 분놀림이 자연스러웠죠. 선생님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손끝으로 느끼기 시작했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언어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었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한국어로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영어로 생각할 때와 달랐다는 점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요. 한글과 한국어에 빠져들수록 학문적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을 세웠죠. 김 교수님께 연구 계획을 보여드렸어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 릴리 씨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학습 효율성이 높은 이유와 그 신경학적 메커니즘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여전히 한글을 분석만 하고 있군요. 그 말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었죠. 대부분은 공손하게 좋은 연구예요라고 말했지만 수민 씨만은 솔직했어요. 릴리, 내 연구는 한글의 껍데기만 보고 있어. 한글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어. 그 말이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다른 문자와의 비교 분석도 마쳤어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날 서예 수업에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중이 안 됐죠. 붓이 자꾸 흔들렸어요. 최하늘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툭 터뜨렸죠.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한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요. 한글에 무슨 마음이 있나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붓을 바로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당신은 한글의 모양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애정이 담긴 선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메스로 해부하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연구 계획을 접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또 다른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어떤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더 알고 싶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의 시대 배경, 백성들의 삶, 그리고 문자가 없어 고통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죠.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체계가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자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 우연히 민화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한글로 보는 우리 그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한글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초록 배경에 붉은 한글이 꽃처럼 피어있는 그림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글자들이 시였습니다.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글자들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문득 목이 말랐어요. 근처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죠.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차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쌍화차, 대추차, 인삼차. 주인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떤 차가 좋을까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파리하네. 쌍화차 한 잔 마셔. 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시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죠. 이 시들이 무슨 내용인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액자 속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글로 쓰인 시가 할머니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쌍화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한글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못 쓰게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셨지. 한글은 우리의 혼이었어. 그 말에 갑자기 한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자 저항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찻집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주변의 간판들, 포스터들, 표지판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죠. 예전에는 그저 낯선 기호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 이름이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문득 허기가 느껴져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떡볶이 주세요라고 말하자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 한국말 참 잘하네.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맵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맵고 달콤한 맛이 제 기억 속에 한글과 함께 새겨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한글처럼 보였어요. 각각의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하고 한글로 사랑을 고백하고 한글로 슬픔을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서예 수업에서 최하늘 선생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한글날이에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선생님을 따라 시내 한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 열리고 있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사자예요.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아이들과 한국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죠. 미국에서 온 릴리 씨예요. 한글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한 베트남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한글 어려워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응, 나도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소년은 환하게 웃었죠. 그날 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호기심, 한글을 터득해가는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한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일생을 문맹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내가 한글을 배우면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떡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구나.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의미 있는 거였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쓴 그림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하늘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깨달았으니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밤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한글이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글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면서 제 시선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표정 변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노인들의 감동,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제 연구 노트를 채워갔어요. 매주 토요일은 한글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얀마 출신 일리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 온 지 5년인데 한글을 몰라서 아이 학교 알림장도 못 읽었어요. 이제는 아이와 함께 동화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글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연구를 진행하며 김 교수님께 정기적으로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제 연구 방향 변화를 의아해하셨지만 곧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릴리 씨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 같네요. 3개월간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논문 초안을 작성했어요. 한글이 정서 인식과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존 언어학적 분석에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더했습니다. 논문 발표의 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청중 속에는 최하늘 선생님, 수민 씨, 그리고 한글 교실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이제 저는 언어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발표 후 한 교수님의 제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릴리 씨의 연구를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 제안에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한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프로그램 개발팀에 합류하여 한글로 여는 세상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제가 언어학자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 다문화 가정과 노인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글로 여는 세상 프로그램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어요. 처음 20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이제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성장했죠.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가 늘어가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어 교육과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였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한글 교실 학생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죠. 파티에서 릴리 씨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릴리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릴리 씨는 이제 새로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글 도우미가 되었더군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강연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MIT에서 공부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언어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언어가 가진 치유와 연결의 힘을 알게 됐죠. 강연장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언어학자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언어를 분석하러 한국에 갔다가 언어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중 앞에서 한글로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발표를 계속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변화,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를 진솔하게 나눴어요. 강연의 마지막,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고립된 마음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강연 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다문화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언어 교육과 사회 통합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서울대학교에서 언어와 공동체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마음속 답은 명확했어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한글에 이렇게 매료되셨나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저를 매료시킨 게 아니라 한글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언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